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명된 아시아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 논문을 번역한 사람이 이것을 조작된 아시아라고 바꾸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명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Did you hear me? All right. It works. Okay. Okay. I continue actually. All right. So. 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My intention was simply actually. 제가 가지고 있던 의도는 발명된 아시아라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꼭 가질 필요는 없다. 아시아가 발명됐기 때문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발명될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가 쓴 논문을 발표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발명이 일어나게 됐는지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작품, 일본 화가의 작품, 한국 화가의 작품 이런 것을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베르메르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델프트의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 논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저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델프트라는 작은 네덜란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유명한 화가 베르메르가 태어나고 또 일생을 보낸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죠. 제가 방문을 한 목적은 베르메르의 작품인 델프트 풍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인상파 화가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고 베르메르가 작품에서 사용한 기법이 후에 전모법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의 작품을 보면서 네덜란드의 황금기가 포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이 사실상 델프트의 동네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품명만 보면 델프트의 풍경이라고 써 있지만 도로나 마을의 내부 구조, 위치적인 성향 이런 것이 아니라 외곽만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풍경화였고 다소 단조로운 재현이었습니다. 베르메르의 스타일이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을의 소소한 일상, 생생한 현실감, 다소 차분하고 명상적일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베르메르의 다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걸 보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의 재현, 이런 겉면이 자연의 법칙이나 생명의 순환을 가리고 있는 것은 북유럽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주제였습니다. 그가 추구한 미학은 휴지의 발현, 일상적 시간성의 단절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델프트의 풍경은 저에게 다른 관점으로부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베르메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베르메르가 이 작품을 어디서 그렸을까 위치가 궁금해졌고 그 장소를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은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을 인상파 화가처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화가들이 붓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화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예술적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볼 때 베르메르가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실제로 그가 보았던 시점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 속에만 있는 풍경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꼭 이 장소를 꼭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만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저 같은 광적인 집착 증세를 보이는 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걸려있는 한 작품의 위치를 찾는 것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봐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베르메르가 풍경화를 그릴 때 실제로 어디서 그렸는지 정보가 전무했습니다. 저는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머리가 영특하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꼭 찾아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개코를 가졌습니다. 저는 델프트에 베르메르가 그려놓은 교회가 아직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드디어 그림을 그린 실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작은 두 개의 시멘트가 지저분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베르메르가 구두를 잡은 위치를 잡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두는 아직 사용 중인 것 같았습니다. 소형 배와 함선이 바쁘게 화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저에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르메르가 작품에 담은 것은 외부인의 시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델프트 세계무역으로 당시 유명했던 마을 외곽에 방금 도착한 외부인. 이 외부인의 시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시선은 타인, 낯선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베르메르가 자신의 고향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렸다는 것. 델프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저 먼 곳에서인 이방인의 시선을 빌렸다는 것. 왜 베르메르는 이런 시선으로 고향을 그렸을까요? 물론 이 위치는 델프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기엔 좋은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로서 번영하고 있는 도시의 여러 성질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델프트 풍경에 나타난 것은 베르메르가 태어나고 또 자라난 고향에서의 경험과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여행객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무역상들을 만나거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군인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동시대인들이 그랬듯이 베르메르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새로운 소식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델프트 풍경에서 베르메르는 외부인의 시선이 자리 잡을 만한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이 시선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완전히 추상적이고 델프트의 이미지는 베르메르의 냉철한 사고로 창조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미지였습니다. 베르메르는 객관적인 시선을 빌려서 네덜란드의 시민사회를 묘사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베르메르가 살던 시대에 네덜란드 사회는 군사국가에서 시민국가로 군주주의에서 공화주의로 가톨리시즘에서 켈빈주의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격변의 전쟁이 종결되었고 대신 시장 무역이 활성화됐습니다. 베르메르의 작품은 당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고 시민사회의 새 쾌락 원칙을 옹호했습니다. 델프트 풍경은 역사적인 변화의 부산물이었고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던 미학적 수요의 결정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작품에 반영된 이미지는 근대성을 재현하고 지역 사회와 주권의 관계를 이론화했으며 이는 후에 평등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르메르에게는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야지만 도시 전체의 묘사가 가능했습니다. 이 시선은 사실 상호 공동의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쳐다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 속에 내가 타인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외부인의 시선은 대화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개개인의 이해의 교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베르메르가 작품에서 시각화한 것은 이미지가 이론으로 작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은 이론이 발현되는 장소입니다. 이론은 보는 방법, 사물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관점을 보존하는데 이런 관점은 근대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즉, 근대화란 세상적 관계의 이론입니다. 지역사회, 면책, 내부와 외부, 정치, 경제의 관계 말입니다. 이 이론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새로운 인식론적, 미학적 체제를 인정해주는 기반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주장은 근대 주체성의 근원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베르메르는 주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진실의 시작점을 찾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지식의 모든 선입견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결국에는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인식론에서는 나는 생각한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데카르트가 사고에 대해서 내렸던 개념적인 해석은 의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문장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일 것입니다. 의심은 근대 주체성의 기반이었고 합리성에 대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상은 건축학적 상상력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라는 주장은 건축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는 조감도법을 사용해서 지식의 절대적 근원을 발견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려다보면 철학자나 건축학자는 지구 전체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객체성이라는 사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상이 발상이 된 후로는 독립적인 사상이 됩니다. 자기 실현적인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 과정으로부터는 분리될 것입니다. 객체성은 근원이 없었다는 듯이 완성될 것입니다. 근원을 포함하고 외부인의 시선을 포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봉해버립니다. 객체성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객체성을 만들어낼 때에는 없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가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베르메르의 작품은 이 시선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객체성이 숨어있는 곳, 이름 없는 외부인이 서 있는 외딴 장소. 베르메르는 델프트의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이미지의 진실은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가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즉 내용물이 아니라 형식에서 말입니다. 이미지의 형식은 세상의 진실을 이런 방식으로 말해줍니다. 이 점을 베르메르는 잘 이해했고 따라서 근대성의 이론적인 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베르메르의 근대성을 고려했을 때 궁금한 점이 생겨났습니다. 왜 한국에는 이런 화가가 없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작품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이 어디서 그려졌는지를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그려졌는지를 봤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한국인은 네덜란드인이 아니고 왜 한국인이 네덜란드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한국인은 이 한반도에서 태어났고 살았고 이는 네덜란드와는 굉장히 다른 곳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장애물 때문에 한국인이 베르메르의 근대성에 접근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의 첫 번째 근대 회화 작품이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의 흥미로운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서 근대 회화의 역사는 베르메르가 아닌 인상파 화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고전주의도 없고 낭만주의도 없고 인상주의만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학과 근대 미학 사이에 이 서양 회화의 도입으로 인한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서양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근대주의라는 것은 미학적 진화, 전통으로부터의 미학적 진화입니다. 하지만 근대주의로의 전환, 즉 구에서 신으로의 전환은 한국 미술사에서 다소 극단적이었습니다. 한국 초기 근대회화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한국 화가가 그린 첫 번째 서양식 회화입니다. 토니 교수님, 그 버튼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지금 넘겨주시면 이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부채를 든 자화상으로서 고희동 작가가 그린 것입니다. 고희동 작가님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양 미술을 공부했고 일본에서 근대회화 공부를 했습니다. 1908년에 도쿄에 가서 동경미술학교를 1915년에 졸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관료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근대회화 작가로 커리어 전환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인상주의 화풍이 이 자화상에 그리고 부채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상주의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테마입니다. 붓터치와 거친 마티에르가 엿보이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한국 초기 근대 미술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자크 랑시에르는 근대주의란 민주주의적 미학 정치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학적 체제는 감각적인 것을 공유에 의존하는데요. 구감각이 신감각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것의 전위라는 것은 기존의 미학적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대주의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를 의미하는데요. 지리적인 경계선을 희석시키고 시간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편화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베르메르가 외부인의 시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르메르의 객체성은 이런 위치에 대한 습관적인 인식으로부터 타자화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고희동 작가의 작품에서도 발견됩니다. 인상주의 미학으로 인해서 고희동 작가는 그의 인식 안에서 이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각적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참여자들이 윤리적으로 합의한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고 반면에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은 상호적인 위치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공동의 기준으로부터 전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중은 고희동의 작품을 새로운 감각적인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서양에서 시작한 아방가르드 화풍이 한국에 늦게 도착한 것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서양 미술을 수용한 것은 이미지가 어떻게 소격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삽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질적인 공간성이 기존의 인식 체계에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희동 작가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 미술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 당시에 일본은 이미 근대 미술을 배울 만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양화를 가르치는 시스템이요. 즉 일본은 이미 근대 미술을 배울 만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고 또 이 서양 문물에 17세기부터 이미 우호적으로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일본은 국제조약을 미국과 1854년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 이후에 일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일본의 전통 회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잠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거의 감각적인 것이 새로운 감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케미가 그 일본 회화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회화 양식 중에 하나가 유키오에라는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화라는 것입니다. 목판화로 대량 생산이 19세기에 됐었는데 관광업이 활성화되어서 그랬습니다. 파리랑 비슷하게 19세기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이 됐고 또 그 풍경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명화를 찍어낸 유키우에는 당시 인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안도 시로히게의 오하시아 아타게의 소나기는 전형적인 유키오에인데요. 이것이 바로 유키오에입니다. 이런 식의 작품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매우 친숙할 텐데 왜냐하면 빈센트 반 고흐가 미술 공부를 하면서 모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관찰자 시점처럼 이런 식의 작품의 시점은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름달 아래 벚꽃이라는 작품이 같은 안도 히로시게의 작품인데 다릅니다. 같은 화가의 작품이지만 오하시게 아타케의 소나기의 현실 표현 방식과는 다릅니다. 히로시게는 서양식으로 보는 방식, 소위 말하는 서양식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관심은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 미술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에는 두 형식의 조합이 나타나는데 전통적인 형식이 보존이 된 동시에 근대 형식이 기존의 구도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키오의 기법으로 그려졌지만 건물은 원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작품입니다. 히로시게 작가의 작품입니다. 히로시게 작가가 관중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렸고 보시면 여기 건물은 원근법, 즉 서양의 방식인 원근법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서의 새로운 감각적인 것은 서양의 과거의 감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상파와 같은 서양 아방가르드는 원근법의 법칙을 거부를 하고 작품의 유키오의 기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양의 전통을 비판을 하고 서양적이지 않은 것도 아름답다라는 가능성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 기법을 활용해서 서양의 미적 체계에 도입을 시킨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일본의 초기 근대 화가들이 이런 원근법의 원칙을 활용을 해서 전통적인 일본 미술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근대 작가들이 따라서 이런 서양의 인상주의적 화풍을 이용을 해서 그 전통적인 일본 미술의 미학적 체계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성의 측면에서 어떤 발명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이것이 한 방향의 변화가 아니고 상호작용이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런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보면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형식이 메시지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양 미술의 그 현실적인 원근법은 계몽주의의 미학 체계 혹은 재현의 이치를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옹호를 해준 것입니다. 원근법이 과학의 인식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정 시점으로부터 사물을 배열하는 것이 초기 근대 미술의 기하학적 상상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근법은 진실의 재현입니다. 물론 재현과 그 실제 사물 간에는 간극이 있기는 합니다. 근대 화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주의나 세상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조금 더 직관적인 관찰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 회화는
비서양 미학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반대로 서양의 전통적인 재현 방식인 이 현실적인 원근법이라는 것은 일본 화가들에게 근대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 근대성이라는 것은 우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의미로 어떤 지리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한 미적 감각의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감각적인 것의 전위로부터 생겨납니다. 이런 의미로 이미지라는 것은 끝없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맞닿았을 때 이미지는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냅니다. 이미지는 기존의 위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근대성의 의미. 이것이 바로 왜 아시아가 발명되었는가, 그리고 왜 아시아가 발명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지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이미지가 발명이 되는 것,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도 발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y question?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들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아시아와 서구가 어떤 식으로 호환하면서 미술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뭐 가능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때야 한다라는 선생님이 가지신 당위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위는 이제 이 에세이는 이 발표는 제가 이제 다루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그거죠. 사실 이제 원래 모더니티라는 것은 지리적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리적 발견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이유, 보통 카피탈리즘이라 부르는 자본주의라 부르는, 또는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리적 차이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 지리적 차이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방식들, 이른바 전통이라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단절을 겪게 되죠.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모더니티라고 부르고, 근대성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계몽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러면서 세계가 갑자기 이전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른바 이제 서구 중심주의일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양이 이제 선진국이고, 그죠? 서양화라는 것은 선진 문물인 거죠. 이 고이동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구한말에서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정복 관료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정복 관료를 하던 사람이 왜 그 관료직을 버리고 미술을 공부하러 갔을까라는 거죠. 일본에. 왜냐하면 그게 선진 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순간에 모두가 부정해야 되는 사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고이동이 서양 화가가 되었다, 고이동이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에 갔다는 것 자체는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트래디션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오히려 이 고이동 같은 사람은 거기에 빨리 적응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삶이라는 것들도 그 당시 고이동이 결심했던 그런 삶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죠.
계속 서양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워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서양의 선진 문물이라는 것도 베르메르의 그 그림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은 낯선이, 다시 말해 서양이 아닌 것을 발견했던 그 우연성에서 그 우연성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성, 의심이죠. 그 의심의 어떤 객관성, 생각의 어떤 토대를 놓는 그 과정, 그 과학적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을 서양 문명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배워가지고 와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와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그 삶을 이제 전개하는,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잖아요. 저는 이 인식이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막 이 아주 사소한, 제가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나열을 한 이 사소한 예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서양이 선진국에 우리가 가서 그게 뭔가를 배워와서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개조해야 된다, 또는 뭐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것이 제 의문이고, 그 의문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사실은 베르미르가 그랬던 것처럼, 또는 데카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토대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옛날에 그 초기에 그런 근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확고한 어떤 과학적 토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물어보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꿔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나온다 봐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사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대 예술, 그러니까 근대 예술로부터 내려왔던 그 현대 예술이 부닥치고 있는 장벽이 바로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 바뀌는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초기 예술의 어떤 근대 예술의 목적이었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예술보다 더 빨리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예술이 바뀌지 않고 예술이 더 이제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세상이 더 빨리 바뀌어버리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바뀌는 세상을 향해서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트 베냐민이 말하는 비상경보죠. 그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에다가 프로그레시비즘에다가 또는 프로그레스에다가 경고를 날리는 그런 어떤 알러밍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비상경보를 울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그 앞 발표에서도 이제 제이슨 바커 교수가 비슷한 이제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뮤지엄이든 뭐든 간에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예술 작업들은 대체로 과거에 나왔던, 이미 서양에서 나왔던 것들을 반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반복하고 있을까를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걸 반복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될까? 저는 그걸 밀고 가는 유일한 아이디어가 계몽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이 계몽되어 있고 우리는 덜 계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계몽시켜야 된다. 서양의 학문이나 예술이나 뭐 서양의 어떤 그런 문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서양의 문명조차도 사실은 아시아의 발견 또는 아시아를 창조해내지 않고는, 인벤티드 하지 않고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와 서양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인벤팅하지 않고는, 아시아를 발명하지 않고는 서양도 발명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발전시키고 있는 생각인데, 이건 이제 프란츠 파농 같은 사람이, 프란츠 파농이라는 콜로니얼 시오리스트죠. 프랑스의 이론가인데, 이 파농이 하는 재밌는 말, 파농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콜로니얼즘 나빠, 뭐 이렇게 또 흑인에 대한 어떤 인권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 파농이 설명하고 있는 그 많은 어떤 철학적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해결에 대한 도전이죠. 그 해결에 대한 도전이고, 거기서 파농이 말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을 가지고서 백인과 흑인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파농이 재밌는 말을 하는데, 백인 노예는 사람이 인간이 되고자 하지만, 이 파농이 말해요. 백인 노예는 맨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흑인 노예는 백인이 되고자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콜로니얼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로니얼리즘.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 다시 말하면 난 웨스턴들은 사실 웨스턴이 되고 싶은 거죠. 맨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죠. 사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 다이렉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주인 노예 변증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가 볼 때 우리의 과제예요. 난 웨스턴으로서, 또는 뭐 웨스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이 변증법을 뒤집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없었다면 주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지만, 사실 거꾸로 말하면 노예가 창조되지 않으면 주인이 있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흑인이 창조되지 않으면 백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인이 흑인을 발견함으로써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흑인이 없다면 백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변증법을 뒤집으면 전혀 다른 이제 인식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그게 제가 볼 때 아트의 어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술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대답입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정반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정반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과 반이 동시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정을 깔고 들어가는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그것은 말 그대로 서양은 조금 더 계몽되어 있고 조금 더 발전된 사회이며, 동양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미술과 적용을 해봤을 때 요즘 한국 사회 미술이 물론 뭐 그런 서구의 이론들이 동시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더 이상 어떤 선진된 문물이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진짜로 동시다발적으로 미술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미술이 서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이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다 같이 진짜 한국의 미술을 띄어다 봤을 때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반을 나누게 되면 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반합이라는 거는 이제 사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의 방식인데,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동시성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비한다면 지금 아시아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오히려 더 이제 19세기 초반, 18세기, 19세기 초반에 서양과 서양이 아닌 그러니까 비서양 또는 동양 이 구분이 더 명쾌했죠. 오히려 지금 사실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어떤 그런 쇼핑몰에 가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가서 뭘 사면 그거는 미제죠. 그러니까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예요. 근데 지금은 가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쇼핑몰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에 간다고 해가지고 그럼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있느냐? 없죠. 거기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통합되는 방식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건 정반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냐. 모든 것의 출발은요 정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다 누가 정했습니까? 서양이 일단 정했죠. 서양이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발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반발,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노예들의 반란의 핵심은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리커그니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커그니션이 아니라 리커그니션이죠. 처음에 이 화이트맨들이, 서양이 커그니션을 해가지고 커그니션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원칙들을 정립하면, 그 다음에 그 원칙들의 빈틈들이 있습니다. 그 빈틈들을 가지고서 리커그니션이 일어나죠. 그 빈틈에 대한 리플렉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디모크라틱한 과정을 가지고 인정투쟁 속에서 점점 정치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합의 상태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그 해결이 가져온 그런 변증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죠. 이 합의되었을 땐 그럼 뭐냐는 겁니다. 합의되었으면 마치 옛날에 해결
속료 해결리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모순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모순들이 다 차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차이화되는 거죠. 디퍼런스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게 바로 디모크리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파놉티콘입니다. 그러니까 파놉티콘이라는 것은 감시의 내재화란 말이에요. 서베일런스가 처음에는 보세요. 화이트맨들이 서양이 이 파놉티콘을 만들었을 때는 한 명의 감시자가 나머지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 파놉티콘이 이 거꾸로 말한다면 이 나중에 이 감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감시자를 감시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이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되면 다 누구냐? 서로 감시하는 거죠. 이 상황이 합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뭐 우리가 보통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말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였습니다.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제 시장화하고 또 시장을 자연화하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영역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고전적 개념의 저는 예술들을 다 이제 사라지게 만들었다 봐요. 왜냐하면 자연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자연화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초기에는 그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모든 시간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간의 화살이 지나가야지만 시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이 모더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근대화의 모순 속에서 그 근대화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다시 생기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동시성의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동질화되고, 그죠? 동질화되는 만큼 또 점점 더 거기에다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이폰 같은 거잖아요.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다. 아이폰이 재밌는 게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번호를 붙이죠. 아이폰 2가 있고, 아이폰 3가 있고, 아이폰 4가 있고, 아이폰 5가 있는데, 이런 식의 그 번호를 붙이는데, 이 번호야말로 바로 그런 동질화된 세계에다가 차이를 이제 부여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동질성을 넘어갈 수가 없는, 오히려 동질성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관심 사항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고민들, 그게 저는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제가 볼 때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여기서 다 소개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사유 또는 인식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실천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담론들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 봐요. 그러니까. Any further questions or comments? 추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근대의 변화, 그 변화를 얘기하시고 정반합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그런 인식론 그 자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식의 틀 자체가 서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서구적인 인식이라 불리는 그것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다시 뭐 유교적으로 사유를 한다? 장자적으로 사유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틀, 학문적 틀 자체하고 사유되는 그 틀 자체가 서구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그 틀 안에서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서구적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이 없었으면 생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 자체도 서구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서구적인 철학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동양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해겔의 어떤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양에 대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마찬가지. 칸트도 비서구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그게
칸트의 철학이고 헤겔의 철학이거든요. 그것은 자타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와 타자, 자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주관주의 미학으로 넘어와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서 다원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근대화와 아시아 쪽을 설명하기에는 좀 편파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자원적인 사회에서 그 중심을 서구 중심에다 두고만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확고하신 것 같아서요. 근데 제 견해로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질문도 굉장히 서구적인 견해죠. 왜냐하면 아시아라는 것을 인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든 서양이든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리적인 분리일 뿐이죠. 예전에는 차이나가 있었고 차이나 이외에 나머지가 있었죠. 그죠? 근대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때도 이미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의 고유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럼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네. 자기 자신의 인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의 개념이에요. 인식의 개념이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흐름이 있었고 서양에서도 흐름이 있는데 그 서양의 흐름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서양의 흐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 제가 드리는 답변은 뭐냐 그러면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는 서양과 동양을 나누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서양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이렇게 관점이 이야기가 발견이 돼서요. 급도는데 사실은 제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네. 서양 사람들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근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헤겔 이야기 나오고 근데 우리가 데카르트 근대인이지 이야기 않습니까? 나오고 우리가 근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봉건 시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근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대인.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근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네, 선생님의 그런 생각 규정이 자체가 근대적 근대죠. 생각이에요. 그런 선생님의 생각들 자체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근대적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현대적 관점이고요. 과거, 미래, 현재가 있다라는 시간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근대적 관점입니다. 뭐 근대와 현대를 어떻게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현대라는 게 근대 연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견해의 차이겠죠, 그는. 추가 질문이나 의견들 있으신가요? 저희 그러면 10분 정도 쉬고 그룹 concluding discussion 마무리하는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다 같이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좀 더 많은 이야기들, 다른 사유들 나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